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번에 수행원들 보니까 확실히 좀 남북 경협의 비중이 아주 크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3대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긴장 완화를 꼽았는데 예.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이야말로 이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3대 의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2명의 특별 수행단 가운데 경제인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 인사들 포함해서 17명이나 포함됐으니까 상당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이 경협 관련 TF도 가동하고 있고요. 앞선 경험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주도해온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대북 사업에 올인하다가 30대 그룹에서 탈락해서 미니 그룹화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죠. 근데 이번 방북 수행단에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라고 볼 수 없는 현정은 회장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겠죠. 아마 북한도 현대그룹이 이미 투자한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날리게 두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혹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걸 보면서 북한과 경협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현대그룹의 기존 투자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함께 가는 이 재계 인사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갑론을반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공론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대북 제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북측이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요청한 데다가 우리 입장에서도 이 4대 그룹 총수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일종의 북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면이 있거든요.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긴장 완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경제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일종의 전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가서 한번 둘러보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방북이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많이 되던데요.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법적 처리 절차가 끝난 게 아니고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이제 상징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협이고 북한이 요청한 대표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빼뜨릴 수 있느냐 그런 내부적 고민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까칠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사실 일부에서는 이 남북 경제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거에 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이 일각에서는 이제 퍼주기 논란, 남남 갈등 이런 걸로 이어졌던 예가 있긴 하죠. 근데 그 당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비용을 부풀린 좀 느낌이 있고요. 그 당시 논란을 기억하는 정부가 이번엔 무척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1.0 시대에서 남북 경협 2.0 시대로 이번엔 옮아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고 대북 사업이 수건 사업이었던 창업주의 어떤 대기업이 뒤따라가는 식은 좀 곤란하다. 이런 합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 관심을 가질 건 뻔하거든요. 현대그룹의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2.0 경협이 이루어질 테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투자 보장을 포함한 이제 북한이 해야 할 일도 많거든요. 이 정상 국가로서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그런 논란 덕분에 이제 또 다른 진화된 형태의 경협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사전 전제도 있는 데다가 대북 제재라는 거, 비핵화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반면 교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지금 인프라 중심
경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인프라가 워낙 절실하고도 시급한 그들의 이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이제 다급한 문제 큰 아니겠습니까? 모험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우리도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이미 이제 이전 정부에서 조사는 다 끝내놓은 거거든요. 이건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래도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비핵화 과정이 출범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테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수행단의 코레일 사장 같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신경제 구상안이라는 걸 예. 건넸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 협력의 어떤 비전과 프로젝트를 나열한 건데 거기에 보면 H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도로 철도 연결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황해권, 환황해권 그리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이 있고 남북 접경 지역 이렇게 있는 이런 세 가지 H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제협력 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거든요. 거기도 핵심은 도로 철도가 연결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양측은 이미 이제 조사도 끝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남북 접경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됐던 남북 긴장 완화 부분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번에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인프라 구축을 지금 가장 원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될 건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가장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금강산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 7월에 예. 우리 관광객이 다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 때문에 예.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고 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우리가 철수 조치를 내렸는데 다른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바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데 다만 이 경우도 사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것과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재개할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3대 의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의 근원이자 출발점은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진 이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진척시킬 거냐. 우리가 어떻게 절충하고 중재해낼 것이냐. 이게 되겠죠. 재계 입장을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보면 예. 어쨌든 정부에서 함께 북한에 가자. 뭐 가서 이제 경제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건 좋은데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 관련해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조금 꼬집어서 뭔가 우리에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공론화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공론화하는 건 별도의 문제니까요. 비핵화 과정 전까지는 물밑에서만 얘기가 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대북 경협 자체가 북한을 이 회담에서 전향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센티브거든요. 자, 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면 이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할 테고 미국도 이 선까지는 양해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비핵화 과정이 어느 날 시작돼서 경협하자 그러면 사전 준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나 사전 논의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얘기는 많이 하되 바깥으로 꺼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당장 전개되려고 봅니다. 뭘 한다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논의만 하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 준비를 끝내놓고 북한한테 그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면 이 얘기는 공론화될 거다. 이런 식의 이해를 미국도 하고 있으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비핵화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예. 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예. 얼마 전에 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됐는데 이게 1년치만 추산이 됐고요. 너무 비용이 적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2,900억 당장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적시를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이 논란이야말로 사실은 정부 주도의 대북 경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한번 벌어졌던 일을 다 그냥 대북 퍼주기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그 남남 갈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무척 조심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자체도 늘 과장되지만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분들 얘기는 또 하나는 이 평화에 따른 평화를 수반하는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최근에 우리 반목과 갈등의 역사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매일 전쟁 얘기 나오는데 경제는 좋아질 거며 일자리는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평화 비용이라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남북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나서 들어야 될 그 엄청난 통일 비용을 사전에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의식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이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위한 선투자격인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경제성을 많이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얼마다 하는 얘기들이 의미가 없는 게요. 그 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전보다 훨씬 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전 같은 퍼주기 논란 혹은 남남 갈등이 이번에 이제 소모적으로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텐데 좀 어떤 목표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든가 이런 경제 통일이라는 용어의 인식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비핵화를 이뤘어요. 그 평화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게 진정한 통일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 통일까지 가야 진정한 통일이고 그 경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데 아까 이제 뭐 평화 비용, 통일 비용, 선투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H자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신경 써야 될 게 자칫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개발이나 경제 성장의 경험을 잘 설득해서 주지 않으면 북한의 상당 부분이 자본과 영향력 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왼쪽 중국이 면한 쪽에서는 중국의 영향력과 자본,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의 영향력과 자본에 성급하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 경협의 목표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경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장으로 그러자면 조기에 북한이 다급한 마음에 중국과 일본의 자본과 영향력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 개발과 성장의 경험을 북한한테 들려주고 설득하는 것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순을 우리가 밟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하고 뭔가 협력을 해 나가는 게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제한적일 겁니다. 어떤 분야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는 분명히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광물 자원 리포트도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될 테고 북한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임가공업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예기치 않은 2016년에 철수 때문에 손해는 보셨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만족했거든요. 사업가들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한 메릿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투자가 많이 들거나 현대그룹의 경험처럼 어떤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이번에는 기업들이 그걸 그냥 창업주가 내 고향 생각에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경협 2.0 시대로 올라갈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셈법이 밝은 경협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평양 정상회담과 함께 높아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